자, 2023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14에서 17번 과학 지문입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문단부터 좀 나눌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이렇게 9개씩 이렇게 쪼개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글이 잘 쓴 글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잘 쓴 글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따가 나오겠지만 분명히 문단을 끊지 않아야 할 타이밍에 얘네들은 문단을 끊었을 거야. 자,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한번 봅시다. 그 수능에서 나오는 글들이 꼭 잘 쓴 글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1문단부터 봅시다.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하는데, 그 중에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이때 체내에서 생성하는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초 대사량에 대한 소개죠. 자, 이 문단으로 갑시다. 자,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하는데, 직접법은 뭐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열량계를 이용해서 열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간접법은 어떻게 하느냐?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이걸 기준으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문단의 내용은 기초 대사량의 측정 방법 중에 직접법하고 간접법에 대한 얘기죠. 자, 3문단으로 갑시다. 자, 19세기의 초기 연구, 19세기래요. 이렇게 시대가 나왔으면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봅시다.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체표 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만 겉넓이죠, 겉넓이. 그 몸의 겉넓이에 비례한다고 보았는데, 즉 이 열량하고 겉넓이가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체표 면적은 체중의 0.76승에 비례하니까 기초 대사량이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76승에 비례한다고 보았대요. 왜? 이게 체표 면적이니까.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의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니까 체중이 2배가 되면 체중의 증가율은 2죠. 2배로 늘었으니까. 자, 이 경우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EW의 0.67분의 W의 0.67승이니까 2의 0.67승, 즉 약 1.6이 된다. 자, 그러면 19세기의 기초 대사량 추정은 체표 면적이었고 비례한다고 봤죠. 근데 이 체표 면적이 뭐냐? 체중의 0.67승. 이게 어느 정도냐? 1.6 정도라고 봤다는 거죠. 자, 1930년대. 자, 4문단인데요. 1930년대는 언제예요? 20세기죠. 자, 클라이버라는 사람이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대요. 그래서 그래프의 가로축에는 체중, 세로축에는 기초 대사량을 뒀대요. 그래서 각 동물병 체중하고 기초 대사량의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 녀석은 문단 구분할 필요가 사실 없었죠. 자,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달라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증가율이 같을 때와는 달리 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이 곡선 주변에 분포를 해요. 그런데 이 순서쌍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가지고 그래프에 표시를 하면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용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녀석들을
직선에 분포하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표현을 해야 우리가 더 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 쉽게 만들어주려고 성형 로고를 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증가율을 비교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형 로그를 취한 값이에요. 이런 거를 L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문단은 20세기에 클라이버가 가로축에 체중을 두고 세로에 대사량을 두고 기초 대사량입니다. 이를 상형 로그 취하죠. 그거를 취한 값을 우리가 가로축의 체중, 세로축의 대사량을 취한 다음에 그거를 각각 상형 로그 취한 값으로 다시 그래프를 만든 게 L 그래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문단은 클라이버가 소개한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체중과 대사량을 취한 다음에 그거를 상형 로그로 취한 L 그래프를 만들었다. 그 소개를 한 게 4문단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요것까지도 얘기해도 되나?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요거까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체중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고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대요. 그리고 체중 증가율하고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으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에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표시를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죠. 체중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그러면 기울기가 1보다 작다는 거죠. 근데 체중이랑 대사량이 증가율이 같으면 기울기가 1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면 좀 편합니다. 자, 이렇듯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에 그거를 상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동일종에서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사실 한 문단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성장하는 거. 이거를 상대 성장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가 4문단이라고 합시다. 자, 5문단. 한편, 왜? 한편이라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제곱법이라는 걸로 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5문단의 얘기는 최소제곱법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겠죠. 우선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대요.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여러 개체들의 가로축이 체중이었고 세로축이 대사량이었잖아요. 물론 상형 로그 구하긴 했지만 그러면 요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요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다 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편차들의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들을 각각 제곱해서 모두 합한 것을 편차제곱합이라고 하고 이 편차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 그러니까 지금 요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적은 게 지금 이게 제일 적은 게 우리가 직선을 그었는데 점에서 거리가 제일 가깝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제곱법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5문단 여기다 적읍시다. 5문단 최소제곱법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까지 그냥 가도 되겠네요. 자, 최소제곱법을 소개를 했고 클라이버는 이 방법에 근거를 했더니 그래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뭐더냐? 0.75였다. 그래서 아까 19세기에는 뭐였어요? 19세기에는 체중의 0.67승이었는데 지금 클라이버가 20세기에 구해보니까 체중의 0.75승이
기초대사량에 비례한다. 이거를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거를 대사체중, 체중의 0.75승이 대사체중이다. 그리고 이거를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거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클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고 본다. 지금 클라이버의 법칙은 여기 있죠.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고 봤죠. 자,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려면 근육량이라 그랬으니까 근육량은 아까 여기 있죠. 기초 대사량이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직선의 기울기. L그래프에서 자, L그래프 여기 있죠.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 세로축 두 변수의 이 기울기가 증가율이 차이와 동일하다. 기울기가 증가율의 차이다. 그럴 리가 있나요? 왜냐하면 봐봐요. 증가율이 같으면 1이죠. 증가율이 다르면 거기에 따라 증가율이 다르면 증가율이 다른 거에 따라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라는 말은 그냥 말이 틀리죠. 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말이 틀리죠, 진짜. 왜? 증가율이 같을 때 우리가 1이라고 부르고 증가율이 다를 때는 그 다른 것마다의 숫자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직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랬어요? 체중보다 대사량이 체중의 증가율보다 대사량의 증가율이 더 클 때 우리는 기울기가 1보다 더 작게 된다.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더 작다.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게 된다. 라고 그랬고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으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와 동일하다. 이 차이와 동일하다는 말이 틀리는 거죠. 자, 4번. 최소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그 얘기는 자,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여기 써있죠. 자,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한다. 상대 성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봅시다. 자, 상대 성장을 하는데 심장과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4번은 3번이 되겠고요. 15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반적인 경우에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이다. 그러면 이거는 왠지 좀 처음 쪽에 있을 것 같은데. 기초 대사량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인데 근데 그 대사량의 60에서 75%니까 가장 큰 비중이겠죠. 60 기초 대사량이 이미 6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봤자 40에서 25잖아요. 그러니까 맞겠죠.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 체표 면적은 뭐겠어요? 체중의 0.67승이었죠. 그러니까 다르죠. 볼 수 없겠군. 맞고. 자, 3번.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군. 체중의 증가율보다 체중이 2배 늘었을 때는 체중의 증가율이 2잖아요. 근데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1.6이잖아요. 2배 증가할 때. 그죠? 2랑 1.6을 비교하면 2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체중이 2배 늘 때 기초 대사량은 1.6 증가한 거니까 증가율이 작죠. 이것도 맞죠. 4번.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의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치료자 허용량이라고 나왔으면 이거는 지금 대사체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끼리한테 코끼리 무게로 대사체중을 계산한 다음에 치료제 허용량을 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사체중에 비례해서 생쥐한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과다 복용이 안 되겠죠. 과다 복용이 안 되겠죠. 과다 복용을 안 하려고 이 대사체중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리죠. 자, 5번.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이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겠군. 자,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클라이버의 법칙은 체중의 0.75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증가하죠. 필요량이 더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15번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직접법이고 니은이 간접법이죠.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접법은 변온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 직접 가서 봅시다. 직접법은 어떻게 하느냐. 직접법은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측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죠. 자, 2번. 간접법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간접법 가서 봅시다. 간접법은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산소 소비량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직접법은 간접법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고 했는데 자,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기초대사량이 애초에 보세요. 기초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산하는 열량이죠. 그러니까 직접법이랑 간접법 둘 다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거면 달리가 아니죠. 둘 다 격한 움직임이 제한되어야 되는 거죠. 둘 다. 그래서 3번 틀리고. 자,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이 기초대사량이냐? 기초대사량이 뭐였냐?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 그래서 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이 체내에서 생성한 거랑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하고 같대죠. 그죠? 그런데 지금 직접법은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하고 간접법은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내에서 생성한 거하고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하는 게 모두 같죠? 그죠?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고 돼 있는데 기초대사량은 뭐였어요?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인데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면 안 되죠. 그래서 16번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자, 농개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커요. 근데 이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개의 게딱지의 폭을 이용해서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려고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한 다음에 L 그래프를 가지고
가로축의 개딱지폭, 세로축의 큰 집게발의 길이를 놓고 분석을 했대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가로축의 개딱지, 세로축의 집게발. 그랬는데, 자,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을 구하는 거면 아까 뭐였지? 최소제곱법 얘기하는 거겠네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 자,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자,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1보다 작죠? 1보다 작다고 하면, 개딱지 폭의 큰 집게발의 길이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최적의 직선을 구했더니, 자, 이거 봐야겠죠? 요 부분. 자, 여기서는 가로가 체중하고 세로가 대사량이었잖아요. 근데 체중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게 A가 개딱지 폭의 집게발의 비례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나머지를 한번 봅시다. 최적의 직선을 구해서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해요. 자,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다. 자,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막 점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갔어. 근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다면 요 얘기하는 거죠. 가로축의 수직 방향이면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은. 자,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합이 더 크겠죠. 그래서 2번 틀리고. 자, A의 증가율보다, 개딱지 증가율보다 집게발의 증가율이 더 커요. 그러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거는 너무 쉽죠. 왜? L그래프라며. L그래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L그래프는 어디 갔니? L그래프는 상형로그를 취해서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상형로그를 취했다는 얘기 자체가 직선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곡선이 아니죠. L그래프니까. 자, 개딱지의 증가율보다 집게발의 증가율이 작아요. 그러면 개딱지의 증가율보다 증가율이 작아요. 그러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겠죠. 왜? 지금 이게 A잖아요. 그리고 이게 B죠.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으면 직선이 자 1이 이럴 거 아니에요? 2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B가 증가율이 작다며.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보다 작죠. 그래서 틀리고. 5번. 개딱지의 증가율과 집게발의 증가율이 같고 그러면 1이죠. 일반적인 그래프, 이제 L그래프가 아니에요.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자, 이거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대요. 같을 때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어떻게 되나?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에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곡선의 준변에 분포하죠. 그러면 같을 때는
직선이란 소리죠. 같을 때는 일반적인 글에서 직선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최적의 직선을 구했는데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L그래프에서 이게 기울기가 1보다 작게 나오면 개딱지 폭의 큰 직개발의 길이가 비례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선생님,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어쨌든 개딱지 크기가 증가할 때 직개발도 증가하는 거니까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 착각해서 그래요. L그래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L그래프 사경로그 취한 거라 그랬잖아요. 일부러 직선으로 만든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L그래프가 아니라 실제로 일반적인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곡선이 그러니까 L그래프가 아닐 땐 곡선이겠죠. 그러니까 곡선일 때는 막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줄겠죠.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비례한다고 할 수 없죠. 자,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지문에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된 거는 수업 시간이나 카톡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